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영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뜬 인물 최창열 교수는 송영길 현재는 소나무당 대표긴 합니다만 전 대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물론 무죄가 나와서 우리 최진 원장께서 뜬 인물로 이제 말씀하신 걸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는 아예 검찰이 상고로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확정됐죠.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확실히 뜬 인물이다 이제. 이제 그래서 개항을 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번에 국회 입성이 거의 분명하지 않느냐. 네.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빼질 꼭 다는 걸 떠나서 여권 내에 상당한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그리고 상당한 또 송 전 대표로서는 큰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 떴다.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원래 자기 지역구였던 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넘겼었으니까 넘겼죠. 예. 이번에 다 출마한다면 다시 거기 출마하는 게 너무 정상이다. 예, 아마 이런 논리일 그런 거고. 논리죠.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노하기 어려울 거요. 노하기 어렵겠죠. 거기 당 대표 때 만약에 송영길 그 당시 의원이 아니었다면 지금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권 내에서는 또 이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김남준 대변인이 나간다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또 민주당의 그 일각에서는 꼭 개항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긴 나와요. 그 나름대로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개항을 만약에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거부할 명분이나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주소지까지 이미 옮겼다는데. 이미 옮겼다는데 출마한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걸로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대표를 출마할지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도와서 아마 김민석 총리가 나오면 그쪽을 도울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주의 뜬 인물 최진 원장은? 저는 역사 속 인물 꼽았습니다. 단종. 예. 왕과 사는 남자 보셨어요? 사는 남자. 지금 오늘처럼 500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예. 돌파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아시다시피 단종 폐위 후의 유배 생활을 그리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무도한 권력자가 한 명과 같은 간신과 함께 권력을 휘둘렀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그 폐해가 큰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점에서 오늘 현대인들이 보는 춘위 구테타라든지 권력의 찬탈 이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은근히 영화 홍보를 하시네. 그럼 이제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열 교수. 저는 머뭇거렸는데 장동혁 대표를 안 꼽을 수가 없네요. 네, 이번에 글쎄요 2월 19일 날 1심 선고가 나오면 그래도 외관으로나마 조금 이제 진전된 메시지가 나오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아주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12월 3일 날 비상경 1년 때는 의회 폭거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신년 기자회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이제 바뀔 것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19일 날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거 전혀 예상을 뒤엎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2월 19일 날 제발 다른 얘기는 다 적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로 이 장동혁 대표의 그 정치적 셈법은 우리가 여기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참으로 그런 법을 떠나서 그런 셈법을 떠나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말이죠. 좀 이런 분이 정치에 과연 있어도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그런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인물을 꼽았습니다 일단. 최준 원장은 금주의 진인물. 저도 분명히 장동혁 꼽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다른 인물로 꼽았는데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천에서 이제 5선 의원했는데 아시다시피 12.3 계엄 옹호에 맨 앞장섰던 선봉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돌아서서 지금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사과하라 말이에요. 전혀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좀 의혹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인가 본인이 윤상현 참여로 그래가지고 다 모든 게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대 야당 폭거를 못 막은 게 내 탓이고 12.3 계엄을 저지 못한 게 내 탓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걸 못 막은 게 내 탓이다.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활로를 찾기 위해서 또 한 번 변신을 하는구나. 그렇죠. 라는 점에서 참 중진원답지 않다. 좀 실망스럽다라는 점에서 저는 진인물을 꼽았습니다. 아마 지역 민심이 얼마나 그 험한지를 본인이 매일 느끼고 있을 안 겁니다. 느낄 수가 아마. 없죠. 자, 그 무기징역 선고 뭐 사형이 아니다라고 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막 무기징역이면 그 정도면 됐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기징역은 전 이해가 안 가요. 안 가요? 제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니까 뭐 굳이 법률 논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난 이진관 재판부에서 말이죠. 한덕수 총리 전 총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재판 때 한 얘기가 이건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전두환 노태우였다면 이 부분은 지금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중하고 엄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단순 형식 논리로 볼 때 그 당시 전두환은 그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어요. 그랬죠. 2심에서 무기가 나왔던 네. 거였는데 뭐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사형 미집행 국가니까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나중에 1심에서 사형이 나오고 2심에서 무기징역이 되더라도 1심에서 분명하게 아주 상징적이고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엄벌에 처한 게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무기금고가 있다 하더라도 무기금고 뭐 선고 안 할 거라고 다 예상했던 거니까 사실상 두 개라면 가장 낮은 거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최저형량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예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진관 판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 지기현 이따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기현 재판부가 논리가 대단히 모순돼요. 앞뒤 얘기들이. 그 판결문 내용을 꼼꼼히 보면 참 이상한 대목이 많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무기징역의 그 양형 사유를 얘기를 할 때 그 양형 사유를 얘기할 때 이거 무기징역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을 당연히 했죠. 거기 뭐 고령이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고령이 65세가 무슨 고령입니까? 그 당시 전두환도 고령이었어요. 근데 그때 더 옛날이니까 40년 전이니까. 네. 그때 정말 고령이었죠. 일단 고령이라는 점을 예를 들었고 공무원으로 봉직했다는 점. 그건 더욱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뭐 이제 초범이라는 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건 이게 다른 이유를 들지를 않고 전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기현 판사가 이 지기현 재판부가 얘기한 그 설시한 그 논리가 너무나 허구에 가깝다면은 무기징역도 허구에 가까운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재판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기현 판사가 해왔던 그런 행적 행태를 보면 결국 지기현스러운 결론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판결 사유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내란을 뭐 재범 뭐 삼범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판결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특히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 오랫동안 준비한 부분 쿠데타 12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고 12월 1일 날 결심했다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상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족지 이런 부분들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면평으로 판결한 거 아니야? 2심 때 또 빠져나갈 구멍을 일부러 지기현 판사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는 사형이냐 구형이냐를 떠나서 일단 이 판결 사유가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사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큰 의미가 없지만 이제 상징적인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이 사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무기징역으로 나왔습니다. 최저형이잖아요. 무기징역 최저형. 사형을 하면 말이죠 가석방이 안 됩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무기징역은 이제 가석방이 되긴 됩니다만 물론 무기징역도 이제 20년 복역을 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납득하게 이 자체 판결문 자체에서 모순된 논리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2심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정말 잘 통과시켰다. 그건 그렇고 장동혁 대표 아까 언급하셨는데 정말 저로서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일리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그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문에는 그걸 뒤집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 글쎄요. 야, 그동안 약간 오락가락 하더니 그냥 완전히 지금 말이에요. 윤석열 빙의한 거 아닙니까? 빙의가 됐어요. 빙의가 됐고 윤석열 비호 세력으로 스스로를 완전히 자리매김하면서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니까 원외 당협위원장 25명이 사퇴하라고 얘기한 반면에 또 원외 당협위원장의 협의에서는 또 그 장동욱 대표의 정당성을 인정해라.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그 이해가 좋지 않아요. 아니 천역 의원 뭐 100명 좀 넘게 있고 근데 원외 당협위원장이 100몇십 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불과 한 20몇 명이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고 네. 현역 의원의 다수와 뭐 중진 의원 뭐 당협위원장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도대체 가만히 있어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 지금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과반 훨씬 이상이 지금 경북 쪽이잖아요. 그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결국은 장동욱 대표는 그걸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왜 25명밖에 안 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윤어게인 세력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다가 그 다음에는 윤어게인 세력 포위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윤어게인 세력을 본인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빙의됐다니까요. 그렇죠? 빙의. 예, 그래 전두환 뭐 윤석열 빙의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빙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징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0년 5년 전 6년 전인데 그때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조비오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명령을 받은 공수부대가 헬기 사격을 한 걸 봤다라는 중요한 증언을 놓고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쟁점이 벌어져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때 광주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장동익이었습니다. 네. 담당 판사가. 네. 그래서 사실 광주나 온 국민들이 주목을 했어서 언론 찾아오는 게 나오더라고요. 광주 사람도 과연 장동익 부장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어떤 판결을 했죠? 중요합니다.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1월 달에. 결국 그러고 다 3개월 후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총선 자유한국당으로 선거에서 출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상당히 보수성에 강했다. 교육부에서 7년 근무하고 행시하고 사법수거시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동의 약간 좀 온건한 듯한 외모 스타일과는 달리 멘탈은 훨씬 더 강한 보수. 근데 항상 무슨 우리가 오히려 모르고 있다라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있겠고 이분이 처음에 민주당 쪽에 공천도 신청을 했어요. 꼭 보수만도 아니에요. 그때요? 그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부 얘기하셨잖아요. 이분이 행시 사시 다 붙은 분이거든요. 네. 다 붙은 분이고 민주당 쪽에 있다가 그 당시 어려워지니까 다시 이쪽에 이제 보수 쪽 정당을 두드렸거든요. 그럼 그 말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들어보면 완전 보수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이고 정치 유불리에 대단히 철도한 물론 이제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이해관계 투철한 걸 누가 뭐라고 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네. 한동훈이 들어섰다 확 변한 그때 것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이다. 권력지향적이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향, 네. 입지만을 철저히 보는 되게 그런 걸 보지만 그래도 한 73, 64 정도가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9.5 대 0.5 아닌가. 그리고 보니까 그 나무위키라는 게 인물 설명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사람들이 들여다봤는데 장래 꿈 대통령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치인 그렇게 노골적으로 쓰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아니요, 많이들 하죠. 김영삼 기본적으로 김대중 그러니까 아니, 뭐 철저하게 그 권력지향적이고 그 개인의 심리 분석까지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정치적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냥 나는 윤 어게인의 본당이 되겠다라고 그렇죠. 딱 선택을 한 거거든요. 완전 선택한 근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뭐 국민의힘 내에서 뭔가 후폭풍이 있다라는 기사는 꽤 있지만 네. 진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참. 이건 폭풍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봐야 의원들 몇 명이 이제 SNS에 글 올리고 주장한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입장문을 낸 거 더 이상 당을 이렇게 위기에 몰아오지 말할 정도죠. 네. 찻잔 속에 그냥 바람이에요. 찻잔 속에 태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의원 선거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들에게 닥친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당선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미 간파를 한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이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는 거 아는 거고 지금 뭐 한동훈이니 무슨 누굽니까 오세훈, 뭐 안철수, 뭐 조경태 의원들까지 뭐 별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25명이 뭐 물러나라 했지만 바로 또 원외위원장 70명이 뭐 장동혁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이런 판을 보면 당 내에서 너희들은 뭐라고 해봐야 강성우파만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고 자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대구 지방을 중심한 그걸 믿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면 이른바 아주 합리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해야 오히려 자신이 대표직도 유지하고 또 거기 있는 의원들의 숫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당협위원장이 많지만 이들보다 목소리가 큰 게 역시 경북 대구인 거예요.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당장 6월에 선거를 치를 사람 중에 서울 구청장이나 경기의 시군 군수, 이 시장 군수들 중에 22년에 국민의힘이 이겼기 때문에 현직들이 많아요. 많죠. 이 많은 현직들이 6월달 자기 어차피 그 피터지게 싸워서 승리를 해야 재선될 텐데 질 게 뻔하거든요 지금. 뻔하죠. 근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 구조가 지금 국민의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힘을 쓰거나 어떤 움직임을 캠페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게다가 또 밖에서 이제 강성 유튜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유튜버들이 뭔가 어떤 그 공천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경북 대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도 같이 포섭되면서 어떻게 꼼짝달싹을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설명이 돼요. 그죠? 설명이 안 되죠. 보니까 2022년이죠. 그때 6월 1일 지방선거 지난번 지방선거 보니까 전국 광역에 국민의힘이 12개 그다음 민주당이 5석이더라고요. 서울구청장은 국민의힘이 17개 민주당이 8석인데 저는 이제 이번에 고스란히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국민의힘이 이제 완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누구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공천에.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거 내세워도 충분히 민주당이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빼놓고는 이길 데가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장동욱 대표는 그냥 마이웨이로 밀어붙이는 이 상황. 정말 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분당 얘기도 나올 법한데 잠깐 나오다가 분당 얘기조차 들어가고 어떻게 뭐 정계 개편 얘기도 안 나오고 아주 특이한 정치사적으로 아주 특이한 전 상황이에요. 정말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고 또 새로운 세력이 태동하고 또 분당도 하고 연합이 형성되고 이럴 텐데 이거 뭐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게 그만큼 글쎄 우리 결과론적으로 분석한다면 경북 대구의 기득권이 그만큼 강고하다. 근데 강고해도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안 가긴 안 가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저들만 해도 비당권 파드, 비주류들이 연대 회의, 연석 회의 만들면은 바로 상황이 바꿔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냐고. 그건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철수 이제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장동혁 물러나라까지 해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 없어요. 더 이상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참 그래서 뭔가 글쎄 오세훈 시장이 전 이왕 뭐 지는 거 만약에 이대로 가면 오세훈 시장이 이기가 어려울 텐데 만약 공천이 된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연결할 만한 고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뭐 조경태, 그 소장파 김재섭, 김용태 등등 좀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제법 있는데 이들이 엮을 만한 일단 리더가 없고. 저는 정말 그건 너무 일단 전화해서 한번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 자체가 전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만납시더라고.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죠. 자, 아무튼 예상치 못한 장동혁 대표의 초강성 입장 표명. 그러나 그 후에 태풍도 아직은 불고 있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1시 33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박소정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간이나 터널 입출구 지나실 때 핸들 꽉 잡고 이동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또 곳곳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감속 운행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었지만 고속도로에 큰 정체는 없는 편입니다. 주로 수도권 부근으로만 짧게 더디늘은 보이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 주춤하고요. 이후 시구간 진입해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꾸준히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 양방향 지체인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송내를 앞두고는 양쪽 모두 2km 정도씩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터널 일대로 5km 정도 정체고요. 이어 둔내 나들목 부근 서행합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으로 강동 일교 부근에서는 앞시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 이어지면서 1차로가 여전히 막혀 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 화산 분기점에서도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준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이제 일부에 나눈 얘기인데 이게 장동혁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의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일부에서 저희들이 나눈 말씀입니다. 이 얘기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네. 양심의 흔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또 하나지 또 우리나라 불확실성 증폭시키는 거 트럼프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세요. 네. 수년간 우리를 갈취해온 다른 나라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다. 트럼프가 얘기입니다. 너무 기뻐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죠. 하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놓고 아닌 게 아니라 어제 무역법 122조에서 추가해서 10% 얘기했다고 오늘 15%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하루 만에. 예.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대단히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겁이 나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그거는 앞에서 우리가 잘 분석을 했고요. 최진 원장 금주의 핫한 한마디. 이제 그런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상당히 좀 와닿습니다. 이게 좀 명언 반열에 올라가지 않나. 과거가 떳떳한 정치 세력만이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그 개혁신당 대변인 논평을 냈는데 내란범하고 절연하라고 했더니 국민과 절연한 장동혁 대표는 보수를 이끌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상황하고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지방선거 100일 딱 남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그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금 지방선거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막 굉장히 참신하게 만들고 막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우선 당장 뭐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워낙 나오지 지금으로서는 안 나오고 지금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앞으로도 그 정도 발언 몇 마디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당세 자체가 워낙 미미한데다 그리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그때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이럴 때의 이준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그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보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뭔가 의미 있는
그래서 새롭게 보수가 변하는데 새로운 혁신의 리더가 된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을 확신을 못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전 개혁신당 이번에 큰 성과 못 얻을 것이다. 저는 만약 국민의힘의 비주류 비당권파들 하고 연대해서 뭔가를 모양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움직임이 지금 없지 그런데 않잖아요. 과거에 자주 나오던 합종 연영이란 말 자체가 요즘 언론에 나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연락해서 보고 만나고 이리저리 만나고 나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면 저쪽 상대방만 띄워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뜨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보더라도 지금 원금 보수 쪽에 괜찮은 인물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오세훈이라든지 뭐 그러나 있는데 세력화가 안 전혀 되고 있다. 그림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고 질이 멸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장동영이나 맘 놓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혁신당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그 목소리를 내는 장동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과 연대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그러니까요. 거 아니면 당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선거연합이라는 거 연합정치라는 건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못하는 게 일단 이 사람들의 정치력 부족인데다가 그렇게 정치권에서 선수 높여왔는데 그 정도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대표는 비록 초선이긴 합니다만 초선 같지 않은 상당히 중진 초선 아닙니까? 예. 당대표를 지냈는데요. 당대표를 했고 지금 근데도 이걸 엮어내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책사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정치권의 색사가 없어진 건 맞아요. 뭐 윤여준도 그렇고 아무도 이런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좌우간에 지금 그러면 그 보수에서의 지지 기반을 깎아먹고 있는 국민의힘 그러나 개혁신당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비주류와의 연합도 현재로서는 난망하다. 또 옆으로 또 가보면 조국 혁신당도 지금 지지율이 아주 미미하게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 얻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보여진다면 그건 지방선거는 민주당 독식?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그렇게 할 전후만 가능성이 독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네. 과거에 2018년도에 국민의힘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때의 그 국민의힘 그 보수 계열의 정당의 완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패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반대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엄청나게 과거에 없던 대승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반사이기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견고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렇다 이건 어느 모로 보나 이건 이 선거가 보기에 따라서 과연 의미가 있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우리 지금 정치가. 뭐 8개월째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이 아무리 악재가 많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뭐 50%를 훨씬 상회한 것. 그리고 민주당이 거의 뭐 10%포인트 이상, 2배 가까이 간다. 뭐 이렇쯤 되면은 뭐 이 흐름은 지방선까지 그렇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뭐 보는 겁니다.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제 친구들도 저한테 야 17대 빵이야 15대 2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까 뭐 지금의 민심은 그냥 그런 정도로 배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뭐 내부적으로 1인 1표제 갖고 타닥투닥 하다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론 갖고 투닥투닥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뜬 거는 이른바 공취모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하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의원 모임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가담한 것. 근데 이걸 유시민 작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논란이 불고 있는데 두 분은 우선 그 공취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공취모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도나 그리고 정당의 여권의 지지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로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가니까 의원들도 원래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뭐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단히 민감하잖아요. 어떤 힘의 쏠림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합당에 실패하면서 말이죠. 혁신당과의. 그래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절절한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세력화를 하면서 이 모임에 속하지 않은 생각이 강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중도층이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가는 거 아닌가.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거예요. 사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고 말이죠. 이거 굳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고 모임을 한다는 게 어떻게 비칠까 생각한다면 너무 과도하게 세력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자제하거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우아한 생각이 들어서 왜 이 시점에 이런 모임이지? 예, 공교롭게도 또 친청계로 인정받는 분들이 또 빠졌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친명계가 세력화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이 시점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다만 이데모스 왜 유심히 이렇게 거친 말로 비판할 필요가 있었나? 그 좀 시체만은 많이 오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의원들이 이게 100여 명 가까이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공격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조국 대표는 그걸 또 같이 이렇게 유시민 전 의원이라거나 작가를 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또 하면서 항상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정청래, 유시민, 조국, 김호준이 마치 같이 가는 듯한 모양. 최근에 그래요. 행보가 그래요. 예, 예. 그거는 또 다른 저는 이 분열의 이 조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유시민 작가도 본인 정치 안 한다고 하는데 보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치적인 발언이고. 그래서 참 마치 걱정되는 부분이 마치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함께 하는 듯한 모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시종일관 같이 하고 있다고요. 예. 참 그럼 더 심각한 거죠. 이게 공소를 취소한 모임 여기에 대한 정말로 법률적인 생각 이런 것보다는 이게 세력화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정청래, 유시민, 조국, 김호준 가는 게 이분이 친문이라는 그 자기들끼리의 그 굉장히 그 스크럼이 강하다고요. 그게 저는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 이슈 하나하나는 거기에 한 기폭제가 될 뿐인 것이지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이 세력화를 위해서 어떤 명분이 필요한가에 이제 공소 취소 모임이 등장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청래 주는 당권파가 너무 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친명계가 야 우리도 한번 이 차제에 한번 뭉치자 해서 한번 뭉친 모양인데 그렇게 보이죠. 예,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고 거기다가 송영길 전 의원이 만약에 원내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합류하게 되면 저는 자연적으로 친명계 그룹이 훨씬 지금보다는 세질 거다. 당연히. 판도가 저는 여권 내 판도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근데 기왕이면 어차피 세력 대 세력이니까 당내 지금 상당히 균열이 노출화가 됐어요. 노출이 됐는데 이 이슈나 명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제목이죠. 시점과 이슈. 예,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제가 언급하기를 그 합당론 불거졌을 때 정치랑 어차피 권력 투쟁이니까 뭐 어차피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할 것이 보이는 이상 정청래 대표도 자기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써야 된다. 뭐 좋다. 그런데 정치란 시점과 명분인데 맞아요. 지금 대통령의 집권 초기이고 대통령 권력과 정책 프로세스가 착착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당내 분란과 논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결국은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력 발휘를 못하니까 자기가 그 권력 투쟁 싸움 걸었다가 패한 거다. 그렇죠. 라고 분석한 건데 그래.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 그렇다고 우리도 한번 모여보자라고 했는데 그 네건 명분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촉구결이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공소의 주체는 검찰이에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 휘하에 있는 검찰한테 공소 취소해라고 윽박지르는 듯한 여당 의원들의 그러니까. 모임이거든요. 이건 전 좀 민심에 맞지 않는 거 그래서 아닌가. 이 세력화는 알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친명 세력이 계속 세질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네. 그거였고 대통령 권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명분을 지금 계속 뭐 저도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만 이런 명분을 들이대면 말이죠. 이게 명분이 약해져요. 명분이 약해지면 정당성이 좀 이 폄하되는 것이 폄훼되고 약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이분들의 모임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니죠. 명분도 그렇고 실리도 그렇고 실리 면에서도 저는 당장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몰랐을 리가 없죠. 공추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범을 한 거는 정청래 안티에 대한 깃발을 상당히 세게 높이 올린 거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6월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10여 군데 보궐선거 있잖아요. 공천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줄이 비주를 가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교통정리 개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송영길 어떻게 할 거고 김남준 전 대변인 나가면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 청와대 쪽의 생각과
정책의 생각이 같을 리가 없고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음흠. 이 대목에서 계속 지금처럼 친명계가 밀리면은 계속 밀게 된다. 참 차제에 좀 무리가 있더라도 한번 우리 깃발을 올리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치모 100여 명이 정책을 내고 사전에 무슨 의논을 했다는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아주 공개적으로 이 주류의 힘 파워를 보여주자라고 작심하고 공심을 띄웠다고 볼 수밖에 제가 없죠. 뭐 만든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예. 공소를 좋은 명분을. 취소 말고 연구하면 그러니까요.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딱 내세우면 할 7, 2명분을 예. 다 취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자, 지금 이제 2월 동의합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은 2월 달 중에 최대 변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민주당이 강행 통과하느냐 마느냐거든요. 민주당 안에서도 일단 원칙은 통과시키겠다는데 조금 소랑설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그 재판 소원제,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들이 좀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시간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당장 모레 이제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그렇게까지 서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그 실리와 명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 왜곡죄나 재판소원법도 다 논리적이고 법률적으로 다 찬반이 있어요. 각국의 입법례도 있고 얼마든지 준할 수 있는 건데 하필 이 시점에 지금 이걸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 2월 말.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밀어붙이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하는 것 같아요. 전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시비가 걸리지 않게 좀 하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과하게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과하게 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너무 이 강성파들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또 밀린 듯한.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기에 대한 약간의 경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아까 그 공소 취소 모임도 그렇고 조금 이럴 때는 조금 앞뒤를 재가면서 옆을 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실리나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냥 재판소원법이나 법왜곡죄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거 지금 그렇게 당장 모레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건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저도 그거를 지금 최찬인 교수께서는 그 정청래 대표의 어떤 뭐 그 드라이브라고 네. 표현하셨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충성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에 하나 퇴임 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 헌법소원도 가보자 또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 수사하거나 왜곡한 거 이거 처벌해보자 뭐 이런 그 충성파들의 어떤 이 발로다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또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것도 분명히 그런 뭐 오해나 뭐 의혹 비판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보수 언론을 보더라도 방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학계 내에서 찬반 이론이 있더라고요. 예. 이 얘기는 이제 충분히 그 논리가 있다는 건데 제가 아쉬운 거는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국민들의 설득, 설명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방위로 상당히 좀 피부에 와닿게 하는 이 과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아직 맞아요. 또 보면은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정도지 이 법학자들이나 논객들이 나와서 정말 이게 왜 필요한 걸 절절하게 설명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조상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차피 뭐 지금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총선 역할이 얼마든지 실력이 있으면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설득 작업을 하고 준비를 갖춘 다음에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여론 같아요. 설득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이든 전방위로. 맞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거 굉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재판소법 헌재는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두 개의 헌법기관이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국회 집권 여당이고 집권 세력이니까 양측의 헌법기관들이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다면 조금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저희라는 그런 성숙한 정치로 보이는 게 너무 원론적인 말 같습니다만 그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전 계속 주장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퇴임하잖아요. 5년 동안. 재판 못 엽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뭔년 열긴 열어야죠. 열긴 여는데 글쎄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이 불리하게 안 될 겁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인 거예요. 계속 저는. 근데 그 우려됐던 뭐 사실상 사심제, 대법관 증언, 법외국 이런 것도 이 찬성하는 학자들의 논리를 들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 일리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국민들은 모를 겁니다. 상당히 우리 문제점만 더 크게 과도하게 좀 부각돼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어요.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예. 법원도 좀 설득을 하고 이런 시간을 두고 하면 나중에
밀어붙여도 명분이 되는데 예. 그거 생략하면서 하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예. 저도. 예. 뭐 중대범죄수사청 새로 만들고 뭐 거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법안들 관련해서도 네. 민주당의 이 담당 위원회 위원장 저 인터뷰에서 제가 거듭 강조한 게 아니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같은 거 걱정하는데 안 그럴 수 있다는 구체적 대안을 좀 많이 밝혀라. 그렇죠. 지금 뭐 일각에서 이 헌법 재판 소원제 같은 거 하면 사실상 사심제가 돼서 국민들이 더 필요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든 보여줘라. 제가 이제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맞는 거죠. 그때 이제 급해요. 아무튼 너무 급해요. 그러지 굳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안에 그 사법개혁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 통과시킬지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3월 1일 일요일 이 시간에는요.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공사 창립 53주년 기획 역사가 된 목소리 준비해뒀습니다. 역사가 된 목소리 누굴까요? 그 주인공들이 누굴지 기대해 주시고요. 김건모의 핑계 들으면서 마치고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주 토요일은 2월 마지막 날이네요. 2월 마지막 날 28일에 뵙고요. 그리고 3월 1일 일요일 이 시간에는 정관용의 시사본부 공사 창립 53주년 기획 저희 한국방송공사 창립일이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 3월 1일 날 공사 창립 53주년 기획 역사가 된 목소리 준비해뒀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고모의 핑계 들으시죠.